용산이 사실은 입지는 너무 좋은데 가보면 고층 빌딩들도 있고요. 열악한 지역들도 있잖아. 이게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거든요. 이 정비창 부지 복합 개발이 되면 한남 뉴타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강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서울시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용산에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용산 개발한다고 해서 서울 전체 지역이 트리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용산이 개발이 되니까 나도 다른 데 막 투자해야지라고 예, 해야 인근 되는데 여의도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9946번님 저만의 부동산 1대1 PT. 요즘 이병헌 씨가 죠 1대1 PT 받아야 된다. 네, 1대1 PT 선생님 김인만 소장님 오늘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응원 문자 와주셨고요. 네. 부동산 관련 뉴스가 뜸해요. 네, 요즘 좀 뜸합니다. 뜸한 거는 변화가 없고 이슈가 없어서 뜸한 거잖아요. 그렇죠. 좋을 일이 없으니까요. 네. 더 나빠지지도 않지만 않고. 사실은 좀 나빠지고 있죠. 나빠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 뭔가 좀 그런 색깔이 있는 그런 이슈가 안 나와가지고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뉴스상으로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입법 수정 개선하겠다는 건 나왔는데 그것도 또 나왔다 쑥 들어간 게 결국은 민주당이 그렇죠. 해줘야 그 맞습니다. 법을 바꾸잖아요. 네네. 해줘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할 명분도 없고요. 명분도 없고. 전세 대란도 아닌데 굳이 지금 덜 쑤셔가지고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면 또 문제가 또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언론들도 한 하루 정도 보도하다가 또 그냥 그 기사도 시큰둥합니다.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임대차 3법 뭘 어떡할 건데 이제 와서 뭘 바꿀 거야?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여러 군데 이제 물어보지만 다들 시큰둥하더라고요. 어떡할 거야? 이런 반응입니다. 집값은 또 그리 떨어지지는 않고요. 생각보다는 뚝뚝 떨어지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또 오르거나 또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참 분위기가 이게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휴가도 떠나셨고. 휴가도 원래 8월이 비수기예요. 휴가 떠나기 때문에 분양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더 춥습니다. 완전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진짜. 그럼 한 주 동안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특별한 게 없는 거네요. 하락은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02% 포인트 정도 볼까요? 더 하락을 했고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하고 비슷하네요. 강릉하고 충주 그동안 안 올랐던 지역들 춘천, 익산이 또 들어왔네요. 원주 이런 지역들이 강세고요. 부산이 이제 규제 지역에 풀리다 보니까 사상구, 사하구가 상승 지역으로 들어왔고 하락 지역은 여전히 대전, 대구, 청주, 안양 우리 수도권에서는 안양하고 화성이 의왕 들어왔고요. 세종시는 여전히 하락 탑 10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세종시가 53주 연속 하락이래요. 와, 53주면 얼마죠? 돌리고요. 거의 1년 반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요. 세종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기간도 길었지만 실제적인 가격 하락폭도 지금 크거든요. 하락폭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빠져도 되나? 너무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30% 이상 빠졌죠. 거의 한 40%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빠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분위기상 투매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식도 항상 바닥이 나오거나 이쯤이 이제 끝이야라고 할 때는 이제 개인들의 항복 매물, 캐피슐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잖아요. 부동산도 던져야 되는데 부동산도 아직 그래요? 그런 게 안 나오고요. 저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에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한 2, 3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침체가 이어지면 마지막에 집어던지지 이제 우리가 몇 개월 됐나요? 작년 4분기부터 거래가 얼어붙었으니까 이제 한 3분기 정도 지나갔죠. 한 9개월 정도 9개월. 지났는데 사람 마음이 내 전 재산이잖아요. 집주인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야? 그냥 일시적인 조정 아닐까? 이러다가 또 반등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2년 정도 지나면
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빨리 탈출해야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투매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고 물어보면 투매할 생각은 전혀 없더라고요. 한 10% 정도 떨어뜨렸는데 안 팔리면 그래 세금도 좀 줄어든다는데 가지고 가볼까? 네. 그냥 1년 지켜보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투매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닥 확인에는 항상 부동산에도 그럼요. 예, 이 항복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캡슐에 매물이 나옵니까? 거기에 나와야만 저는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고 보고요. 그 중간에 반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예. 기술적인 반등이고요. 과거에도 기술적인 반등을 하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바닥을 확인을 해야만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하락의 뭐 폭이라든가 이것도 가늠할 그럼요. 수가 없는데 네네. 주식도 어떤 뭐 선도 시장, 네네. 선도 업종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도 이제 선도 모델이 있다면 네. 세종시가 선도 모델이라고 한다면 네. 이번 하락장의 그 하락은 고점 대비 한 35% 40%라는 걸 먼저 보여준다. 뭐 이런 해석은 그렇죠. 어때요? 저도 한 3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세종이 이게 1년 만에 벌써 30% 갔기 때문에 분위기상 한 40%까지는 갈 것 같은데 예. 그 이상 간다면 사실 우리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을 따져보더라도 40% 이상 떨어지면 이건 저는 좀 지나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떨어졌다면 실소유자들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주식이랑 달라가지고요. 네. 집값 10억에 35% 40%면은 뭐 3억 5천 4억 물론 이 세종시 네. 이 아파트도 고점 대비 4억이 떨어졌지만 네네. 이거는 상당한 크죠. 건데요. 굉장히 크죠. 1억만 떨어져도 이제 입장이 좀 달라요. 집을 사야 되는 분들 무주택자나 매수 네. 대기자들은 야 5억에서 출발해서 12억 갔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네, 7억 됐는데 뭐 이게 네. 뭐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 더 떨어져야지라고 하지만 집주인들은 항상 고점을 생각하거든요. 네. 10억 12억 가다가 이게 7억까지 떨어지면 충격이 엄청나죠. 네.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올리고 아직까지 끝은 알 수가 없고요. 금리 끝이 안 보이네요. 네. 앞서서도 이제 우리 이거 주식 네. 코너에서도 금리 이야기 나오는 거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네. 무섭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몇 프로까지 가는 거야. 저는 네. 한 우리나라도 한 3%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네. 뭐 그런 뉘앙스의 네.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와 미국이 4%까지 가면 우리가 3%에서 멈출 수 있을까? 없죠. 저는 그 인근까지는 가죠. 저는 3%가 네.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3%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대출이자 부담 생각해 보면 좀 힘들 것 같다. 3% 이상 올라가 버리게 되면 저는 심리적인 밸런스가 붕괴가 되면서 굉장히 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 3%는 금방 갈 것 같은데요. 지금 2.5%고 이번에 뭐 올린다고 미국은 그렇죠. 2.75. 미국은 네. 금방 가고요. 네. 우리도 2.25인데 네. 원래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3번 간다라고 올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빅 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미국이 가면 가겠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어느 아침 뉴스도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전 차질이 아닐까. 당초 예상은 저는 올해 2%,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말에 2%, 내년에 3%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도 지금 1년이 빠르거든요. 네. 여기서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 저도 굉장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지만 내 예상보다도 제 예상보다도 이게 더 빨리 올라가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호흡이 길다. 예, 호흡이 그러니까 길죠. 네. 마지막에 거의 이제 맞습니다. 금매가 네네. 주식이랑 좀 달라요. 주식은 먼저 나오고 주식은 좀 네, 먼저 반응이 먼저 되죠. 떨어버리는데. 예. 네. 근데 부동산은 좀 뒤에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세도 매매 안 시장도. 좋습니다. 예. 전세도 안 좋고요. 예. 아까 제가 매매 가격도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전세도 마이너스 0.02% 똑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전세도 하락이고요. 거래도 안 되고요.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 12주 연속 하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100 이하면 우리가 그 매도자 음. 매수자 우위 시장이죠.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이제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건데 이게 지금 85고요. 전세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금리가 가장 중요한 트리거잖아요. 네. 금리가 멈추지 않는 한은 이런 분위기 12주가 아니라 저는 20주 연속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는 뭐 거의 안 되고 있는 올스톱입니다. 데다가 올스톱. 예. 또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좀 내놔야 되는데 양도세도 1년간 중과 유예를 했고요. 매물은 보유- 조금 줄었어요. 예, 보유세도
이제 이번에 상당히 깎아주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예 종부세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은 매물은 2.4% 감소했죠. 네. 네. 매물은 감소했는데 살 사람이 더 없어가지고 뭐 가격에는 큰 영향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팔 사람도 생각도 없고 살 사람도 생각도 맞습니다. 없고 예, 그냥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올스톱이 되다 보니까 뭐 제가 현장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님들 만나보면 와 강제 휴가다. 네. 이거는 강제 휴가가 이게 뭐 여름 휴가가 아니고 올해 말을 지나서 내년까지도 강제 휴가가 이어질 것 같아. 폐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이럴 때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막 그런 뭐 추석이라든가 뭐라든가 막 이제 이런 기간이 있어서 우리 네. 장이 한 네. 5거래일 못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왜 해외장은 다 열렸어요. 예. 근데 해외장이 막 폭락을 해버렸어. 그럼 우리는 이제 안 떨어져 있다가 네네. 개장할 때 그걸 다 반영하잖아요. 맞습니다. 한순간에 확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도 지금 멈춰 있기 때문에 사실 멈춰 있는 거죠. 이게 거래가 된다면 사실은 저는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승부는 떨어져야 나죠.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멈춰 있는 듯한 이 착시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주식이 떨어지는 거 정도는 아니겠지만 네. 부동산도 정상적이라면 조정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살 사람들도요 안 사고 있으니까 네. 가격이 10% 작년 같으면 10% 떨어지는 급매물이 있으면 바로바로 샀는데 지금은 전혀 살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이런 시나리오 한번 어떤지 봐주세요. 이제 긍정론자입니다. 부동산 긍정론자 분이 이제 네. 한 얘기인데 이제 이대로 버티는 거예요. 하고 금리가 네. 올라도 버티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버틴다. 다주택자들이요? 다주택자들이 버틴다. 버틸 수 그러다가 있죠. 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가 뭐 3% 가고 뭐 시중 대출금리가 7% 연 7% 가고 이제 가요. 네. 그때도 버틴다. 그러다가 물가가 하락하면은 실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어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모든 다주택자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버티자 마지막까지 저는 버티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주식시장은요? 똑같이 우리 팔지 말자라고 네. 하면 되는데 과연 그게 될까요?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눈치를 보다가 내가 먼저 팔아야지. 장이 안 좋을 때는요. 네. 마지막 단계가 가면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쟤보다는 먼저 팔아야지 해서 투매 물건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네.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네. 절대 맞진 않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 한 2, 3년 조정되다가 나중에 또 오르겠죠. 항상 그랬으니까. 그래서 버티면 되는데 3년 버티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 내고 집값은 떨어지는데 네. 대출이자 내더라도요. 집값만 올라가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까짓 건 뭐 버티는데 과거 사례 저도 한번 해봤지만 네네. 이게 1년 떨어지고요. 2년 떨어지면은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출이자 매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멘탈이 나가거든요. 야, 내가 진짜 버틸 수 있을까? 한 2년 넘어가니까 진짜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 되니까 집어 던지게 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버틴다는 게 이게 네.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11년에 네네. 집 하신 분들이 실은 가장 많은 후회를 결과적으로 하신대요. 후회를 했죠. 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후회를 했는데 그 당시로는 나름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버티다가 2010년을 버티고요. 2011년을 버텼는데 네. 그래도 답이 안 나오니까 12년도에 집어 던진 거거든요. 그때 투매 현상이 생기면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물론 네. 그 이후에 반등을 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머리는 알죠. 네. 버티면 될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절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주수님, 서울에서 이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억에서 3억 가까이 급매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거죠. 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급매로 나와 있는 물건보다 더 싼 매물이 비공개로 나와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서울도 전고점 대비 3억 이상일 거 아닙니까? 3, 이게 뭐 4억 몇 억짜리가 2, 3억 급매가 나온지는 모르겠어. 20억, 30억짜리가 2, 3억 정도인지 한 10% 정도 아마 조정된 것처럼 아마 잠실이나 이런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정도 조정된 매물들 나오죠. 급매물 나오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분 또 고민을 하잖아요. 네.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거보다 낮은 매물들이 안 나오고요. 이게 가장 저렴한 매물이라는 게 확신이 있으면 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더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사장님이 여기 비공개로 더 싼 거 있어. 그렇죠. 이제 이런 정보가 그렇죠.
근데 분명히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여러 군데 있으면 네. 실제로 그런 비공개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물건이 없더라도 그런 손님들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더 좋은 물건 내가 더 저렴한 물건 해줄 수 있으니까 작업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봐라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기다려 봅니다. 떨어지는 중이구나. 이 상태면은 4, 5억도 가겠네라고 하면서 더 떨어지겠네. 그렇죠. 다 집으로 돌아서고요. 사실 계약이 잘 되려면 거래가 잘 되려면 살짝 올라갈 때 집주인이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살짝 올려주면 계약이 잘 되는데 네. 5천만 원 내려줘요, 1억 내려줘요 해서 내려주면은 계약이 안 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35%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의 55%가 하반기에 서울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국민은 서울 집값 떨어질 거야가 10분 중 한 3분, 4분밖에 안 계시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절반 이상이 떨어질 거다 쪽으로 보신다. 네. 중개사 사장님들이 보통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6월 달이죠. 전국 중개업소 2,338곳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57%가 하락할 것이다. 33%가 변화 없을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는 9.3%. 그러니까 90%가 상승 안 한다에 베팅을 걸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6,680가구를 설문조사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35% 하락. 그러니까요. 국민은 오히려 그렇죠. 국민이 적어요. 국민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앞서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중개사 사장님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거래 절벽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큰일 났는데 나 이런 적이 처음이야. 1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어라는 그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은 뉴스를 보면서 그래 서울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겠어? 뭐 그래도 좀 버티겠지? 라는 그래도 강남이야. 뭐 그래도 강남이고 네. 그래도 서울이야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저는 중개사 사장님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사장님의 뷰, 보니까 중개사 사장님의 뷰가 맞다. 굉장히 이게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네. 이거는 한 달 동안 사람 한 명이 안 오니까 이 살벌한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뉴스를 보고 체감을 하기 때문에 그냥 35%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청약 시장도 우리가 줍줍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무순위 청약 이런 거에 막 10만 대 1 이런 적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청약도 안 온다. 요즘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로또. 로또 청약. 확실하게 당첨만 되면 5억 뭐 이렇게 보장이 되는 곳들이라면 5억 이상 보장이 되는 곳들이라면 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 아니라면 사실 요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야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져도 되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래서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까지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서울이 719가구고요. 미분양이. 수도권이 4,456가구, 전국이 2만 7천 정도 되는데 이게 숫자만 보면 아직은 괜찮은데요. 추이를 보면 1월과 비교해 보면 서울이 15배 늘었고요. 수도권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이가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고요. 더 문제는 5월까지는 괜찮았는데 6월부터 본격적으로 죽었고요. 7월 달에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다음 달 통계가 나오면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이런 게 부동산 분위기다. 시장 분위기다.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주성우 님이 그래서 저희의 아랫집 부동산 사장님 요즘 부쩍 담배 많이 피우셨구나. 네. 아마 그 담배 연기 이런 거 좀 괴로우시더라도요. 성우 님이 또 이렇게 이렇게 또 그런 마음이잖아요. 예. 좀 사장님도 얼마나 또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용산은 다르다. 용산은 다르다. 맞아요? 용산이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냐면 당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있었잖아요. 정비창 부지. 홀딩 됐죠. 중단됐잖아요. 거의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와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제 업무단지 개발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15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2024년에 기반시설, 2025년에 착공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높게 지어버리겠다.
광고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15만 평이면 굉장히 크죠. 네. 거의 서울에서 이만한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서울 네. 중심부인데. 네. 그래서 롯데타워보다 더 지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용산은 뭐 용산 집무실 이전 뭐 네.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막 그 지역에 지금 투자 수요들이 또 몰려들고 있고요. 뭐 이게 참 분위기가 좀 반짝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와는 다르게 용산은 조금 핫한 상황입니다. 제가 중학교가 이제 이 인근이어가지고요. 네네. 그 이 지역을 너무나 눈에 선하죠. 예. 여기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요즘 그대로 지나가다 있죠. 보면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와 네네. 80년대와 전혀 다르지가 않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 천지개벽 용산이 천지개벽을 하고 늘 그렇듯이 서울은 끌어당김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용산이 옆 지역 다시 이게- 강 건너 강남 이게 반포 또 이렇게 되면 진짜 여의도 되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이 사실은 입지는 너무 좋은데 가보면 뭐 고층 빌딩들도 있고요. 열악한 지역들도 있잖아. 이게 네.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거든요. 이 정비창 부지 복합 개발이 되면 한남 뉴타운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뭐 강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서울시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네.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용산에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 용산 개발한다고 해서 서울 전체 지역이 트리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용산이 개발이 되니까 나도 다른데 막 투자해야지라고 예, 해야 인근 되는데 여의도 뭐 이런 쪽 다 지금 쭉. 분위기가 네. 사실 금리 인상은 저는 트리거라고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 노무현 정부 때도 금리가 7%였잖아요. 대출 이자가. 네네네. 그때는 왜 7, 집을 8% 샀나요? 했죠. 주택담보대출. 그때는 집을 못 사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 지금은 대출 금리가 한 4% 중반대 5% 정도 되잖아요. 6%도 있습니다. 6%도 그죠? 있죠, 예, 물론. 예. 그때와 차이가 뭐냐? 결국에는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 예. 그때는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더 안 오를 것 같아라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한 5% 6%만 하더라도 안 되는 거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 10%도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게 트리거가 되는 거지 단순히 금리 때문에 주택 시장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새로운 서울 아파트 값을 또 땡길 것이다라는 거에는 좀 비약이 있다. 저는 그건 비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요. 네. 그게 한 몇 년 전이었으면 엄청났겠죠. 그럼 최소한 용산 지역은 그럼 집값 오르나요? 용산 지역은 지금 오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 2010년도 12년도에도요 한강 르네상스 지역들은 올랐잖아요. 반포하고 이런 지역들은 올랐단 말이에요. 뭐 대치동 이런 데는 막 떨어져도요 한강변은 올랐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개발 굵직한 제대로 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강세를 보일 수는 있죠. 네. 또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고 막 용산에 사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네. 어떤 하나의 큰 뷰를 그리고 지금 이게 김현수 개발 소장이 얘기한 계획인데요. 겁니다. 예. 무산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해요. 무산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네. 무산되면은 또 10년 예. 또 10년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거 투자하라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 분위기를 알려주는 거지 지금 네.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알겠습니다. 계획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여러분. 네.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